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을 선택하는 시간, 천상의 컬렉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요 330건의 국보와 2,000건이 넘는 보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중에서도 최근 3년간 새롭게 지정된 신규 보물들, 신상들이죠, 만나보실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적인 새 호스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유물이야말로, 이거야말로 진짜 보물 중에 보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불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자, 과연 이번 신규 보물들 중 천상의 컬렉션에 오르게 되는 보물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이제 행복하실 시간입니다. 조선에 정수동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난산으로 와이프가 중내산에 하는데 이 안에 약을 지으려고 나갔다가 말이죠, 금강산에 간다는 친구를 만난 겁니다. 예. 그러자 이 사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픈 안에 그냥 새까맣게 있고 친구 따라 금강산에 같이 가버린 거예요. 진짜? 다시 꺼내는 거 아니야? 그만큼 금강산은 당시의 조선 사람들에게 평생 딱 한 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버킷리스트 1순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36의 젊은 화가 정선에게도요 금강산 여행이라는 이 엄청난 기회가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정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념비적인 여행, 우리 모두 금강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신묘년 풍악도첩, 겸재 정선의 데뷔작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정선의 진경산수화 가운데 연도가 확인되는 최초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딱 보면 마치 금강산 이 그림 기념 엽서 같아요. 예. 자, 이곳은 백천교라고요. 금강산의 환승센터입니다. 예, 딱 보시면 말이죠, 저 가운데 분 보이십니까? 예, 뭔가 이렇게 딱 하고 계시죠. 이렇게 여기로 가, 저기로 가. 예, 수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백천교 교통경찰입니다. 예, 그리고 챙이 넓은 저 삿갓 쓰신 분들 보이시죠? 예. 저분들이 누군 것 같아요? 스님입니다, 스님. 당시 불교가 억압받다 보니까 금강산 근처에 절들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스님들이 가이드 하겠다고 전업으로 다 나오신 거예요. 예? 가마꾼 역할도 합니다.
예, 스님 옆에 가마 4개가 보이시죠? 예, 딱 보입니다. 옹천이라는 그림은 더 재밌습니다. 예, 여기 산 중턱에 난 길을 한번 보이시죠? 요 까만 점들 보이시나요? 통통통통통통통통통. 예, 그 행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이 행로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저 벼랑 끝에 다다르는데요, 말이죠. 그 고갯길을 막 돌아선 나귀의 뒷다리하고 꼬랑지. 요거 달랑 점 3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오프닝 때 본 그 금강전도, 예, 국보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과 비교해 보면 말이죠, 이 풍악도첩 뭔가 좀 약간은 좀 어설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김수로는 대체 왜 흠잡을 데 없는 이 완벽한 금강전도가 아닌 풍악도첩을 갖고 나왔느냐? 당시 정선이 살았던 집의 위치, 지금의 경복고등학교 자리입니다. 그리고 출궁한 영조의 집이 바로 창의궁이에요. 영조 집에서 말이죠, 정선 집까지 걸어서 15분이면 갑니다. 영조가 정선 집에 그렇게 들락날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친목 관계가 되게 좋았겠죠. 영조는 정선의 그림 제자였던 겁니다. 아, 좋은데요. 예, 누르시고 그걸 되게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너네 안 눌러줬어요. 아, 깜짝 놀랐네. 그래서 왕이 된 영조는 정선에게 특급 대우를 해줍니다. 예, 벼슬도 주고요, 뭐 여행도 하게 하고요, 그림도 편안하게 그리게 합니다. 영조의 배려로 정선은 말이죠, 여유롭게 조선의 산천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정선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의 것을 그리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정선의 끈질긴 실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선의 데뷔작 풍악도첩 다시 볼까요? 이 작품에 말이죠, 초보자도 안 하는 그런 실수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예, 사실 정통 산수화에서는 이렇게 길을 그리지 않아요. 저 길 보이시죠? 예? 길을 그리면 일단 그림 대우 못 받아. 그림보다 아래 이 지도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악도첩에는 길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죠. 그러면 정선이 몰라서 그린 걸까요? 아니죠. 망원경도 비행기도 없던 시절입니다. 금강산에 수백 수천, 우리 노래도 1만 2천 봉, 예, 수백 수천 봉아리 한 폭에 담아내기 위한 정선의 고육지책이었어요. 문제는 말이죠, 뒤로 갈수록 더 어설퍼져요. 그런데 저는 이 서투름에서 젊은 예술가의 그 야심이 느껴집니다. 우리 조선의 이 산천을 말이죠, 있는 그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화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젊은 정선의 어떤 그 야심, 이 야심과 패기가 충만할 때 말이죠,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가 굉장히 바빠요. 응? 주변 둘러볼 수가 있어요. 저기 큰 목표가 있으면 열심히 뛰는 거 아닙니까? 그 목표를 향해 이렇게 뛰다가 늦게 도착하니까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약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36 처음 만났을 때부터 84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정선의 가슴엔 금강산 1만 2천 봉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한 붓을 모두 묻으면 무덤을 이룰 정도로 금강산 그림을 아주 많이 남겼습니다. 노력과 함께 정선의 숙련도도 아주 점점 높아만 가겠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건 36살. 그리고
이건 72살. 금강산, 같은 금강산인데 전혀 느낌의 힘이 다릅니다. 예. 풍악도첩의 야심찬 실험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완성이 되어 간 겁니다. 예. 그리고 마침내 금강전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경산수화라는 새로운 화풍을 제대로 완성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위대한 걸작의 출발은 바로 첫 시작은 풍악도첩입니다. 만일 이 풍악도첩이 없었다면 금강전, 진경산수화, 심지어 지금의 겸재정선 없었을 겁니다. 마치 저한테 투캅스나 쉬리가 없었다면 지금의 김수로가 없었을 것처럼 말이죠. 위대한 전설의 시작이 된 바로 이 작품,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가 천상의 컬렉션의 금강전도가 아닌 풍악도첩을 들고 나온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겸재정선 선생님의 초년작을 볼 수 있어서 좀 뜻깊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대한 어떤 습작. 예. 예? 처음으로 했다는 게, 그러니까 뭐 비틀즈 데뷔 앨범도 그때 그냥 그때 당시에만 할 수 있는, 초창기에만 할 수 있는 이런 뭐 담겨 있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순수하게 딱 시작할 때의 그런 매력이 딱 느껴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게 그림인지 지도인지 약간 원래 국립공원 가면 앞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커다랗게. 네. 근데 막 그 당시 때 막 사람들이 다 저기 가고 싶어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뭔가 지도이지 않았을까. 근데 원래 이 관념산수화라 그래갖고 그 전까지 이제 유행했던 그렇죠. 거는 이제 네. 또 화가가 생각했던 이상향, 그러니까 이른바 그 자연경을 그리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왜냐하면 중국 그 화풍이거든요. 그런 거 그렸다가 청나라 시대가 오면서 이제 중국을 오랑캐라고 생각을 하는 개념이 있고, 아 그럼 우리 조선의 산천을 그리는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정선 선생이 어떻게 보면 개창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실경을 그리면서 그리고 발품을 팔고 산수화를 직접 찾아가서 그리잖아요. 그 겸재정선이 18세기 조선 최고의 슈퍼스타이자 중국에서도 유명했고 심지어 유럽까지도 이름을 알렸다고. 근데 다니 씨 이거 진짜인가요? 예, 알고 보니까 이제 독일에도 좀 정선 선생님 좋아하는 사람들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25년도에 이제 독일 어떤 수도원 원장이 약간 정선의 그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그거 보고 감탄한 적이 있었고. 네, 그 그림들이 원래 수도원 2군데 찬장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우리나라 유학생이 가서 본 다음에 이거 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분들이 사가신 거예요. 불법 반출이 아니라. 네. 너무 다행히도 그 독일 수도원에서 이 그림을 가장 사랑해줄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박수 돌려주셨다고 한번. 합니다. 예, 그거 고맙네. 아주 멋진 생각이시네요. 다니엘 고맙습니다. 독일 네. 사람들이 좋네. 이게 짱인 것 같아요. 예. 중국에서 이제 정선 그림이 하나 딱 등장을 하게 되면 거기서 즉석 경매가 막 이루어져 갖고요. 결국 불리고 불려갖고 130금까지 올라갔답니다. 그 130금이라는 건 그 당시에 청나라 궁정화가가 월급이 한 11금 정도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 연봉이잖아요. 근데 진짜 중국까지 그거 다 인정해줬잖아요. 근데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아계실 때는 인정 많이 못 받았거든요. 정말 잘 안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죽어서야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 작품의 가치를 이제 그나마 알아줬죠. 그러면 보통 진짜 화가들은 죽고 나서 더 작품이 인기가 잘 얻는 경우도 되는 거 있죠. 같은데. 근데 네. 이분은 와. 달라요. 예. 와,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살아 계시면서부터 벌써부터 슈퍼스타였습니다. 네. 그림을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진짜 잘 못하셔서요. 자기가 그림을 이제 부탁을 받았던 그 분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런
편지를 쓰셨는데 사실 글씨도 그림만큼이나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쓰신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 내용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난번 두고 가신 비단폭에 아직 그림은 못 그렸는데 마땅히 부탁하셨으니까 이제 그림을 다 완수를 해서 보내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거절 잘 못하시고 들어오는 거 다 오더 받아서 그려주시고. 예. 어찌 보면은 후세인 우리에게는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도 갖고 계시고 또 다작을 함셔서 우리가 많이 즐길 수 있게끔. 이 귀한 경제정선 선생님의 그림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요 1,000원짜리인데요. 그렇죠. 혹시 네. 1,000원짜리 있으신 분들 꺼내서 보시면 요 1,000원의 뒷면에 보면 산이랑 낙동강이 흐르는데 집이 있어요. 개상정거도라고 하는 이황 선생님의 집을 그린 그림이고요. 화폐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을 소중하게만 생각하지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요거 한번 해보고 아니면 뭐 다른 걸로 옮겨보지. 하지만 금강전도를 보다가 풍악도첩을 보면 말이죠. 그 시작이 얼마나 위대한 첫걸음이었는지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경제정선 선생님처럼 전설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전설의 어느 부분에 와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김수로였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유명한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광개토, 넓게 열었다 땅을, 영토 확장의 신이죠. 광개토 대왕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화살 쏘는 법 하나까지도 달랐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그림, 유명한 그림이죠. 고구려의 수렵도인데 그냥 얼핏 보면 활 쏘는 그림 같지만 자세히 보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달리는 말 위에서 화살을 쏜다, 흔들려서 정면으로 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보십시오. 몸을 돌려서 틀어서 쏩니다. 고구려군이 이게 가능했다. 에? 이게 아니라 이게 돼. 오른쪽으로 틀고 왼쪽으로 틀고 사정거리가 360도가 돼버린 천하무적 막강한 군대를 이끌 수 있었던 거죠. 아, 시작부터 아주 설명이 그냥 귀에 쏙쏙 박히지 않습니까? 버튼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광개토 대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왕 광개토. 그런데 이 광개토 대왕의 엄청난 업적이 알려진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려진 자료가 없었어요. 놀랍게도. 보통 우리가 삼국시대에 알려면 뭘 봐야죠? 삼국사기 봅니다. 삼국사기에는 광개토 대왕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체격이 컸다, 싸워서 몇 번 이겼다, 이게 전부예요. 그나마 그것이 광개토 대왕 관련 기록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곳에는 아예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 알게 된 걸까요?
1877년 중국에서 발견된 광개토 대왕 비입니다. 엄청난 크기죠. 이 큰 비석의 내면에 빼곡히 그의 업적이 적혀 있었어요. 이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광개토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불과 70여 년 전 1946년 여름 광개토 대왕과 관련된 또 하나의 유물이 출토됩니다. 바로 청동으로 만들어진 제사용 그릇 호우입니다. 근데 다들 표정이 아 저게 뭔 보물이냐. 그렇죠. 여기저기 깨지고 잔뜩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당시 발굴 현장에서도 대단한 보물을 기대했다가 이 그릇이 나오자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호우를 뒤집는 순간 다들 호우 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 호의 바닥입니다. 이 바닥 대체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길래 사람들은 그렇게 놀랐을까요? 넓은 영토를 개척한 왕 중의 왕 광개토. 광개토 대왕과 관련된 짧지만 강력한 증언. 또 하나의 증거가 등장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고구려 왕 광개토 대왕의 호우가 발견된 곳이 바로 천년 신라의 수도 경주에 있는 왕족의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 유물인데 신라 땅, 옛 땅 수도에서 발견이 됐어요? 아하, 광개토 대왕이 워낙 영토를 넓게 개척을 했으니까 경주까지 왔나? 아닙니다. 못 왔어요. 아무리 넓혔다 하더라도. 이상하죠? 예? 정말 이상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신라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구려 제품이었어요. 왜냐? 보십시오. 광개토 대왕비와 호우의 글씨체가 완벽하게 같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고구려 제품인 거죠. 점점 더 머리가 아픕니다. 신라 땅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유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사실 호우가 발견되기 전에 약간 그 모호한 역사적 기록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삼국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뇌물이사금 37년, 그러니까 서기 392년, 신라 왕자가 고구려에 볼모로 갔다. 두 번째, 광개토 대왕 비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시 외가 일본이 신라를 괴롭혔는데 서기 400년 고구려 왕이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했다. 고구려가 신라에 파병을 했다는 거죠.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지만 한때는 일본 외의 괴롭힘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때 고구려 군사가 파병을 해주고 도와준 대가로 신라 왕자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었다. 그 볼모로 보내진 왕자가 돌아오면서 기념품으로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머물었던 고구려 군사가 놓고 간 유물일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라 왕족의 무덤 머리맡에 왜 고구려 왕을 기리는 유물이 묻혀져 있었을까? 아하, 고구려 군대가 주둔을 하고 왕자는 막 볼모로 보내지고 속국이잖아요. 아, 어쩔 수 없이 그런 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호우가 출토된 신라 왕족의 무덤의 양식,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물건들, 부장품들을 분석해 보면 광개토 대왕이 죽은 지 100년이 지난 후의 것이에요. 그 당시는 어땠느냐? 이미 신라는 속국에서 벗어났어요. 고구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라 왕족은 호우를 자기 머리맡에 가장 소중한 곳에 놓아두고 함께 묻힌 겁니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신라 왕족은 진심으로 광개토 대왕을 존경했다. 비록 적국의 왕이었지만 그를 본받아서 신라도 광개토 대왕의 고구려 때처럼 융성하기를 바랐던 거죠. 하지만 왕족이잖아요. 대놓고 적국의 왕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들에게 아마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꼭 묻어달라 했겠죠. 신라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었고 숨겨야만 했기에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하기 힘들었던 광개토 대왕의 역사를 증언해준 1500년 전의 그릇, 광개토 대왕 호우였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를 알려준 보물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공부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제가 천상의 컬렉션에서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하면 이제 활 잘 쏘는 고주몽의 나라 고구려. 활을 항상 그 화살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정말 감개무량. 저는 이제 처음 딱 봤을 때 요강 아니면은 라면을 끓이는 냄비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당시에도 그런 추측들을 했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네. 삼겹살집 가면 소뚜껑. 소뚜껑 삼겹살집 그렇죠. 그 위에 그 느낌이에요. 아, 이거 우리도 한번 해방 위에 첫 발굴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발굴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관을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죠. 일제시대 때 금관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금관을 팔려고 했더니 저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망을 했다가 밑을 딱 보니까 저런 명문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해방 후 첫 발굴이었는데 엄청난 대박 발굴이 된 거죠. 신라에서 발견됐다는 건 이건 진짜 아까 아이러니하거든요. 이건 개콘 사무실에서 우차사 소품이 발견되는 거랑 그렇죠, 비슷한. 기념품 같은 거 아닐까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되게 좋아하는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가면 항상 그 모차트 쿠글이라고 모차트 그 얼굴 새겨진 이렇게 둥그런 초콜릿이 있거든요. 그건 항상 이제 가져가거든요, 기념품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약간 그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념품이랄 것까지는 없고 아 이거라도 가져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져온 거 훔쳐왔다고? 아니- 그런 거 아닐까요? 요강이라면 약간 요강이었는데. 아니 그 와신 상담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이 없어서 고구려의 왕자가 볼모로 갈 정도 상황이니까 그걸 갖고 와서 이걸 늘 머리맡에 놓고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 맨날 보면서.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이 순장의 느낌이에요. 저건 자기가 정말 가장 아끼는 거를 이 머리맡에 같이 묻는 거예요. 제 추측이 이제 그 박성광 씨하고 비슷한 건데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서 같이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은 뭐 다 추측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느낌의 기념품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수왕의 아버지를 장례 지내고 1년 후에 아버지의 가장 큰 공을 기리는 광개토 대왕 능비를 축약한 요 그릇을 발간을 해서 1호, 2호, 3호 이렇게 발간을 한 다음에 아주 귀한 물건이니까 뭐 정말 왕족이나 귀족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만 줬는데
그 중에 신라 이제 왕자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러면 누가 갖고 왔을까? 그 주인공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볼모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냐? 그때 고구려에 갔던 분이 누굴까 찾아보니까 한 분이 계신 거예요. 누구냐 하면 눌지왕의 동생 보코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자가 고구려에 볼모로 갔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기념품을 들고 오지 않았나. 아직도 풀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글자인데요. 지금 우물정자 기울여 쓴 것 같은 좀 보이시죠? 저 메뉴에 있는 해시태그 네. 아닌가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그렇죠. 예. 원래 시작하는 해시태그. 예. 음악계에서 보통 그런 샤프 쓰면은 반음을 올리라는 뜻이잖아요. 반올림. 광개토대왕 대란하니까 반음을 올려서 그 글씨를 읽으라는 건가? 샵을 알아. 읽을 때 샵을 알았다. 좀 더 격앙돼서 읽어라. 네. 네. 아, 저것은 뭐 이렇게. 여기 계신 패널분들이 하는 추측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풍성한 상상의 나를 펼치는 게 더욱더 유물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고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자국의 역사를 스스로 기록한 게 전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으로 무엇인가 화려한 것이 전해지는 것보다 자기네 나라의 입장에서 직접 쓴 글씨가 쓰이는 게 너무나 귀중한 유물이고요. 광개토 대왕 능비와 더불어서 이 호우총에서 나온 호우면 그릇이 거의 유일하게 글로 직접 쓰여진 이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 가치는 훨씬 더 높아요. 비록 적국의 왕이었지만 장점을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 했던 신라 왕족의 마음을 떠올려 보면서 당적이 달라도 좋은 점은 서로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관용의 정치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뿌리 내리기를 희망해 봅니다. 광개토 대왕의 호우였습니다. 백성과 천한 노비가 모여 살던 전라도 나주의 한 마을. 이곳으로 양반 하나가 귀양 오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양반은 마을 농부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갑자기 농부가 양반에게 따져묻기 시작합니다. 아첨과 압으로 벼슬 한 자리 하다가 죄를 얻었습니까? 자기 몸만 돌보고 사리 사욕만 채우다가 죄를 얻은 거 아닙니까? 자만하고 거들먹거리다가 저기 생겨 그 적들로 인해 죄를 얻었답니까? 어리둥절하게 아니요로 대답을 일관하던 이 양반은 문득 깨닫습니다. 지금 이 농부가 자신의 죄를 묻는 게 아닌 당시 벼슬아치들의 비리와 위산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곳으로 귀양 가기 전 이 양반은 백성이란 무조건 가르쳐야만 하는 무식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 9년 동안 흑투성이 농부들과 그곳에서 생활하고 난 양반은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벼슬아치들을 기르는 진짜 힘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다들 누군지 아시겠죠? 조선을 디자인한 남자, 개혁을 꿈꾼 혁명가, 삼봉 정도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정도전 이분, 아니 이 남자 제가 조금 잘 압니다. KBS 대하사극 정도전에서 제가 정도전의 와이프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정도전 정말 남편감으로는 빵점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대의뿐이었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고 몇 년 동안 가족들은 돌보지도 않았거든요. 정도전이 만든 그 조선의 설계도, 바로 그 설계도가 오늘의 보물 조선 경국전입니다. 조선 개국 3년 뒤에 완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입니다. 조선이 탄생하기 직전 14세기 말 고려는 정말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살기 힘든 나라였대요. 이 프로그램 파일럿 방송부 때 대하 드라마 정도전을 쓴 정현민 작가님이 출연해서 이미 언급하셨더라고요. 당시의 가난한 백성은 정말 송곳 하나 심을 땅조차 가질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백성은 땅에 심을 송곳, 아니요, 송곳이 아닌 가시 하나조차 가질 수 없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게 당시 고려 백성들의 현실이었죠. 결국 정도전은 이성계와 손을 잡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게 바로 조선입니다. 그리고 정도전은요, 그가 가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과 야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모두에게 공포합니다. 조선 개국 3년 뒤 조선 경국전을 통해서 말이죠. 정도전, 그의 이름은 조선실록에 약 500번이나 언급될 만큼 조선 역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천재였대요. 그리고 학벌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당대 최고 학자인 이세계 문화에서 공부했는데 그게 지금으로 따지자면 서울대생 정도로 보시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똑똑한 수재도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출신 성분. 그의 어머니 출신이 미천했거든요. 아마 당시에 금수저 권문세족 자제들에게 많이 무시당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급제하면 누구나 받는 임명장조차 정도전은 천출이라는 출신 성분 꼬리뼈 때문에 받지 못할 뻔한 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조선 경국전에서 흑수저로서 겪었던 부당 인사에 대한 일침을 가합니다. 저 사람에게서 벼슬을 빼앗아 이 사람에게 주고 아침에 벼슬을 줬다가 저녁에 파직하는 듯 요즘도 아주 흔히 있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이죠. 그리고 정도전은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그립니다. 그 밑그림에는 백성들을 괴롭혔던 무거운 세금, 부자들에게만 집중된 토지, 그리고 세금 도둑으로 전락된 공직자 등 그야말로 헬고려의 문제점을 제대로 깨끗이 지원해버리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당시에 백성들은 왕을 뽑을 수가 없었대요. 물론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새로운 왕이 들어설 때마다 이번 왕이 좋은 왕이 될지 나쁜 왕이 될지 겪어봐야만 아는 요즘 말로 복불복이었대요. 하지만 재상은 다르죠. 조선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거든요. 그래서 정도전은요, 왕이 누가 되든 유능한 재상이 국사를 처리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나라가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의 모든 나라 일을 도맡아 하던 왕을 두고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거였습니다. 영국에는 총리가 있죠. 그 총리가 등장한 시대가 17세기였다고 해요. 근데 정도전은 그것보다도 300년이나 앞선 14세기에 이미 이 재상론을 기획했습니다. 중국의 법전도 우리나라보단 앞서지만 재상론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왕의 권한 일부를 재상에게 넘기라는 그 생각, 임금 입장에서 본다면 좀 위험하게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왕자셨다면 그런 제도를 그래, 오케이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었을까요? 다음 왕의 자리를 기다리던 이방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도 등불 아래서 벗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방원의 사병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정도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의 사상이 너무 시대를 앞서간 것 때문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방원은 왕위에 오른 뒤에 정도전의 아들에게 사약을 내리는 대신 벼슬을 내립니다. 이방원도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도전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 조선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도전의 사상이 담긴 조선 경국전을 인정하고 행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요. 천하 민심을 얻지 못하는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민심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직 백성을 자기의 몸처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정말이지 정도전의 사상은 세기를 초월한 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모두가 꿈꾸는 요즘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수많은 지도자들이 600년 전 정도전이 던진 이 메시지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봐 주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하열 씨가 그 드라마 정도전에서 아내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아무래도 운명이지 않나. 여기까지 왔어도 내조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이 조선 경국전을 공부하면서 우리 남편이 참 남편으로서는 마이너스 점수를 넘어선 남편이지만 정치인으로서는 플러스 100을 넘어선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로 계속 우시던 뭐 그런 뭐 울기도 많이 울고 뭐 항상 뭐 말리고 막 말리고. 그러면 안 돼, 서방님 왜 그러십니까? 울고 이런 말리고 거 있죠. 걱정하고, 예, 또 예. 정몽주가 쌀 갖다 주면 또 고마워하고 아하. 그래서 참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거는 그 재상론이잖아요. 사실 그 시절에 왕권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도전하는 건데 이 재상론이 그 시절에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지가 전 너무 놀랍거든요, 사실. 저도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제 솔직히 서양이랑 만약에 비교하면은 이제 영국의 그 입헌 군주제라고 하나? 그건 이제 17세기에 이제 설립됐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지금 뭐 1394년이니까 무려 300년 전인데 그만큼 진짜 혁신적인 그런 인물이신 것 같아요. 네. 재상이란 게 이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재상 욕심이 있었던 거 아닐까?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도전의 경험의 총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고려 말의 자신은 정말 똑똑한 왕도 모셔봤고 정말 자질이 없는 왕도 모셔보게 되면서 정말 왕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가 없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을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재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위험한 발언까지 하냐면 바보도 왕은 될 수 있다. 그 정도전은 술자리에서 왕왕 이런 말을 했다. 술에 취해갖고 뭐라 했냐면 이성계가 나를 고용한 게 아니라 내가 이성계를 고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성계가 나 뭐 재상으로 하고 이런 나라를 세우고 그게 아니라 내가 꿈꾸는 설계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성계의 힘을 빌어서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이제 문제는 술이네요. 술 먹고 얘기했다잖아요. 네. 술 먹으면 내가 이성계가 날 고용한 게 아니고 내가 왕 시켜준 거야.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취중진담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처음에는 허허허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쌓이면서 뭔가 골이 깊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혁신의 정도거든요. 사람이 너무 앞서가면 주변에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인정을 못 받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개그도 너무 앞서가면은 언제 앞서간 적이 네, 있었나 봐요. 너무 앞서가서 아무도 안 웃었던 적이 있어요.
심지어 저도 안 웃었어요. 그냥 하면서 아 너무 앞서갔다. 그래요? 예. 우린 그냥 안 웃겨서 안 웃었던 아, 건데요. 근데 앞서갔어요. 아, 내가. 예, 내가 예. 앞서가. 이하연 씨 같은 경우에는 정도전이 본인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공이 가장 컸던 것 같나요? 정몽주 드라마를 찍다 보니까 항상 정몽주가 어.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저는 아내가 제일 힘이 되지 않았나. 아 물론 제 일은 아내고요. 그 주변에 친구들 중에서 꼽자면 정몽주 씨. 결혼을 아직 안 해봐서 그런 모양인데 아내가 항상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아니, 물론 괜찮나요? 아니 물론 엄청난 힘이 되지만 모든 일에 다 힘이 되진 않아요. 괜찮겠어요? 네. 괜찮겠어요? 나가도 괜찮겠어요 방송? 저는 아내 굉장히 사랑합니다. 갑자기요? 네. 정도전의 사상의 핵심이 되는 맹자라고 하는 그 혁명 사상을 이 책 한번 읽어보게라고 전수를 해줬던 인물도 정몽주였습니다. 더군다나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자신이 킹메이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선의 첫 왕이 되는 이성계와 이제 만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놔준 인물도 정몽주였어요. 아니 근데 왜 그래놓고 본인은 끝까지 고려에 충성을 했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달랐던 거죠. 개혁은 맞는데 정말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느냐 아니면 상 위에 올린 반찬을 바꿔보느냐가 혁명과 개혁의 차이여서 이제 둘은 끝까지는 함께를 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정몽주는 죽임을 당하지. 그렇죠. 당하잖아요. 진짜 친했던 친구에서. 맞습니다. 그럼 둘 사이는 그 유명한 노래 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처럼 됐네요. 그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난 널 믿었던 만큼 내 친구들 보잡기에 죄송합니다. 너무 앞서갔어요. 너무 앞서갔어요. 지금. 노래는 옛날 건데 이 개가 너무 앞서갔네요. 혁신적이었어요. 내년쯤에 한번 웃길 것 같네요. 내년쯤에도 안 될 예,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정도전이 읽었던 책 중에서 그 신금을 넣었던 책이 이제 맹자거든요. 그걸 이제 불온소절이라고 당시에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맹자한테 제 나라 선왕이라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여는 것이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냐면 그 왕이 무도한 왕이라 그러면 그 무도한 왕은 그냥 한낱 사내 자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하가 죽인 거는 군주가 아니다. 그냥 한낱 사내 자식을 죽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엄청난 혁명론이잖아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열렸던 여자 축구 그 남북전을 보면서 우리 선수들이 막 힘들고 막 때마다 막 이렇게 뭉클뭉클하는 그 애국심이라는 걸 되게 오랜만에 다시 느꼈어요. 이런 애국심과 정도전의 그 민본이 살아있는 정치가 합해져서 나라가 완성된다면 저도 제 두 딸들에게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너 할 수 있다니까. 연줄이나 백이 아닌 진짜 나의 최선을 다해서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시길 바랍니다. 정선의 가슴엔 금강산 1만 2천 봉이 그대로 차 있습니다. 우리 조선의 이 상처를 말이죠. 있는 그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화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젊은 정선의 어떤 그 야심. 이 호를 뒤집는 순간 다들 호! 대체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길래 그렇게 놀랐을까요? 가장 소중한 곳에 놓아두고 함께 묻힙니다. 신라 땅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유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가 가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과 야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모두에게 공부합니다. 왕의 권한 일부를 재상에게 넘기라는 그 생각, 굉장히 혁명적인 거였습니다.
10년간 투표 결과 김수로 씨의 신묘년 풍악도첩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과 사실 표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최종 투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번 주의 천상의 컬렉션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패널 분들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다니엘 씨, 뭐 선택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이제 또 그 독일 수도원 원장님도 감탄했던 그 풍악 도첩에 저도 네, 그쪽으로. 저는 사실 마음속에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조선 경국전을 선택을 했는데 저 정도전 선생님의 얘기를 너무 좋아하고 천 몇백 년을 그 세월을 거슬러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 신라 땅에서 발견돼서 우리 손에 왔다는 그 광개토대왕 그 호우가 상황이 좀 재밌어서 아이러니한 상황. 예. 자, 신규 보물 특집 천상의 컬렉션.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의 불을 밝혀주세요. 자, 과연 이번 주 천상의 컬렉션에는 어떤 보물이 오르게 될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네, 오늘 천상의 컬렉션에는 호스트 김수로 씨의 풍악도첩이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저의 첫 영화 시작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선 선생님처럼 마지막에 큰 전설이 될 만한 큰 국보가 될 만한 좋은 작품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당신의 마음에 불을 밝혀줄 단 하나의 보물, 단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o you